여러분에게 올해 최고의 기대작은 어떤 영화인가요? 저는 단연코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입니다. 첫 예고편에서 스타워즈 테마와 함께 날아오르던 밀레니엄 팔콘을 보자마자 속된 말로 지렸습니다. 두 번째 예고편에서는 한 솔로가 추바카에게 집에 왔다고 말하는 걸 들을 때는 무아지경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타워즈는 저로 하여금 영화에 미치게 만들었던 세 편의 영화 중 하나입니다. 제게 스타워즈만큼은 재미있고 없고로 논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닙니다. 단지 극장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를 포함한 스타워즈의 팬들조차도 혹평했던 에피소드 1도 극장에서만 2번을 봤습니다. 제가 1년에 약 150편을 극장에서 보지만 2번 보는 영화는 많아야 한두 편이니 아주 이례적인 경우죠. 이런 마당에 새로운 영화를 또 한 편 볼 수 있다고 하니 극도로 흥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프리퀄 3부작과 달리 이번에는 반가운 얼굴들도 대거 등장하니 오리지널 3부작의 팬이라면 마땅히 목이 빠지게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오는 12월 18일에 개봉하는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를 즐기고 싶다면 지금부터 이 영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워즈의 모든 것을 전달해 드리는 것은 무리지만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를 보시기 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사실 스타워즈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지 감을 잡지 못해 한참 고민하고 헤맸습니다. 보시는 동안에 좀 어수선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먼저 스타워즈 시리즈는 북미와 유럽 그리고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실패한 것도 아니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건 틀림없습니다. 모 통신사에서 다스베이더를 등장시킨 광고를 제작했던 게 아주 이례적으로 보일 정도죠. 아마 이 광고를 보면서 어리둥절했던 분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실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 스타워즈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국가에서 스타워즈는 영화를 뛰어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한 지 오래입니다. 프리퀄 3부작에서 오비완 케노비를 연기한 이완 맥그리거는 스타워즈를 두고 이 시대의 동화라고 극찬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스타워즈는 영화로 시작해 지금은 신화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더 심하게는 종교에 가까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정기적이지만 스타워즈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축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애너하임에서 열렸는데 새벽부터 줄을 서서 끝도 없이 기다린 팬들을 위해 감독인 J.J. 에이브럼스와 제작자인 캐서린 케네디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피자를 수백 판 선물했다는 훈훈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디즈니가 인수한 후에는 스타워즈 테마파크를 만든다는 발표도 있었고 벌써 디즈니랜드에서는 스타워즈를 활용한 이벤트가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1977년에 처음으로 개봉했던 영화가 지금까지 뜨거운 열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스타워즈가 여전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스타워즈의 팬이라면 감동하고도 남을 토이저러스의 이 광고를 한번 보세요. 이처럼 스타워즈는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서 자녀에게로 마치 이완 맥그리거의 말 맞다나 동화처럼 대를 이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태어나기도 전에 개봉했던 영화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화와 TV 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고 토크쇼에서도 스타워즈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아예 스타워즈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도 있었습니다. 2009년에 개봉했던 팬보이즈가 대표적입니다. 이 영화는 스타워즈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감독인 조지 루카스의 회사에 몰래 잠입해서 스타워즈 에피소드 1을 훔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스타워즈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매우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죠. 여담이지만 팬보이즈의 발단은 친구가 죽기 전에 에피소드 1을 꼭 보여주고 싶다는 것인데 현실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깨어난 포스가 개봉하기 전에 불치병에 걸린 남자가 죽을 것으로 알려지자 SNS에서 그를 위한 작은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덕분에 비록 완성된 영화는 아니었지만 깨어난 포스를 보고 며칠 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디즈니와 J.J. 에이브럼스는 다니엘 플리두드라는 이 남자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부인과 유족들도 감사해야 한 건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는 스타워즈지만 개봉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칫했으면 아예 세상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조지 루카스는 스타워즈를 영화화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제작사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SF 장르가 흥행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제작비는 적지 않게 필요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누구도 선뜻 나서질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스타워즈는 당시로선 영화에서 생소한 장르인 스페이스 오페라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흥행을 좀처럼 낙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페이스 오페라는 SF의 하위 장르인데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그래비티나 인터스텔라와 달리 과학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거나 그것을 엄격하게 따르지는 않습니다. 대신 상상력을 더 넓게 허용해서 미래와 우주 등을 배경으로 하여 온갖 다양한 시도를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스타워즈고 대중적으로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를 알린 효식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영화를 제작하겠다고 나섰던 유일한 곳이 20세기 폭스였습니다. 당시 대표였던 알란 레드 주니어가 조지 루카스의 전작인 청춘낙서를 잘 봤기 때문이었는데 결과적으로 20세기 폭스에게 이것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로 작용했습니다. 스타워즈의 제작비는 고작 1100만 달러였던 데 반해서 흥행 수입은 북미에서만 자그마치 3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투자한 돈의 약 30배를 벌었고 이 영화가 성공하면서 20세기 폭스의 주식도 2배 이상 올랐으니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죠. 하지만 진짜 신의 한 수를 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조지 루카스입니다. 스타워즈도 신화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조지 루카스의 선택도 그를 영화계의 신화로 만들었습니다. 조지 루카스는 청춘낙서가 성공하면서 스타워즈의 연출료를 예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스타워즈와 관련한 모든 부가상품, 즉 장난감을 비롯해서 티셔츠와 책 등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0세기 폭스에서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이런 부가상품이 대박을 터뜨린 사례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폭스로서는 돈을 줘봐야 얼마나 주겠나 싶어서 조지 루카스의 제안을 망설이지 않고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거나 짐작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개봉 직후에 영화의 성공과 더불어서 부가상품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스타워즈의 장난감을 만들기로 계약했던 회사조차 설마 스타워즈가 잘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하는 바람에 물량이 부족해서 제때 공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상품권으로 우선 지급하고 물건은 나중에 찾아가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안목을 가졌던 조지 루카스는 덕분에 떼돈을 벌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속편인 에피소드 5는 다른 제작사의 투자를 받지 않고 자기 돈으로 직접 제작했을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번 것만이 아니라 조지 루카스는 이것으로 영화계의 수입 구조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부가상품에 큰 의미를 두지 않던 할리우드 제작사들의 인식이 스타워즈를 계기로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겨울왕국이나 인사이드 아웃이 개봉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캐릭터 상품을 빠르게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다 스타워즈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스타워즈는 가장 성공한 부가상품 영화 분야에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역사로 만나니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소식이지만 스타워즈가 개봉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영화가 성공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스타워즈가 시사회를 열었던 날에는 조지 루카스조차 실패를 확신하고 극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전에 자신과 친한 동료들만 불러서 가졌던 비공개 시사회에서도 혹평이 난무했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스타워즈의 성공을 예견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였습니다. 분명 성공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조지 루카스에게 영화음악가인 존 윌리엄스를 소개해준 것도 스티븐 스필버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타워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테마를 듣게 된 것도 스필버그의 공이 컸습니다. 참고로 스타워즈가 성공할 거라고 했던 스필버그의 발언은 절대 친구인 조지 루카스를 배려한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스타워즈가 개봉하기 전에 조지 루카스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출 중이던 영화인 미지와의 조우의 촬영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때는 반대로 조지 루카스가 스필버그에게 미지와의 조우가 스타워즈보다 더 흥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스필버그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스타워즈의 수익 중 2.5%를 자신이 가져가고
미지와의 조우의 수익 중 2.5%는 조지 루카스가 갖기로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미지와의 조우는 스필버그의 초기 걸작 중 하나입니다. 흥행에서도 1억 달러를 넘기며 성공했지만 스타워즈에 비할 바는 아니었으니 조지 루카스보다 스필버그가 더 많은 돈을 받았겠죠? 스타워즈의 성공은 한편으로 조지 루카스가 감독보다는 기획자나 제작자에 더 잘 어울린다는 평을 얻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와 브라이언 드팔마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등의 동시대 감독과 비교하면 조지 루카스의 대표작은 스타워즈가 유일합니다. 그나마 연출한 영화 자체가 몇 편 없기도 하고 스타워즈가 상업적으로 워낙 성공해서 그렇지 감독으로서의 조지 루카스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컸습니다. 한참의 세월이 흘러서 오리지널 3부작과 달리 자신이 3편 모두 연출한 프리퀄 3부작이 결정타였습니다. 스타워즈의 팬들조차도 프리퀄 3부작은 좋아하지 않으니 말 다했죠. 스타트랙에 이어 깨어난 포스에도 출연한 사이먼 패그는 프리퀄 3부작을 가리켜 조지 루카스가 자신의 아이들을 죽인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오리지널 3부작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발언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말이지만 스타워즈 에피소드 4도 일찌감치 말이 많았습니다. 스타워즈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금 보시고 계신 오프닝입니다. 테마와 함께 영화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자막으로 보여주는데 조지 루카스가 썼던 문장은 완전 엉망인데다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지적하면서 수정하도록 도왔던 사람이 바로 브라이언 드팔마 감독이었습니다. 연출도 연출이지만 작가로서의 능력이 미덥지 않았던 걸 알 수 있는 또 다른 일화도 있습니다. 영화의 주연이었던 해리슨 포드와 마크 해밀 그리고 캐리 피셔까지 모두 대사가 끔찍하다고 불평했습니다.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 당대 최고의 배우였으며 연극에서 대단한 업적을 쌓고 스타워즈에서 오비완 케노비를 연기했던 알렉 기네스에게는 어땠을지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에피소드 1의 경우는 연출과 각본에서 조지 루카스가 가진 단점을 집대성이라도 한 것만 같을 정도의 졸작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스타워즈의 세계관을 확립하고 탄생시킨 것만은 분명 대단한 업적입니다. 영화에 이어 애니메이션, 게임, 코믹스로까지 광범위하게 확장시킨 것도 당연히 조지 루카스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으로서의 능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다수일지라도 스타워즈의 아버지로서 그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은 팬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스타워즈의 새로운 3부작을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두말할 나위 없이 조지 루카스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에피소드 1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도 더 많은 영화로 돈을 벌기 위한 핑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스타워즈를 9부작으로 염두에 뒀다고 했던 게 진짜 사실이더군요. 그만큼 방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영화의 각 에피소드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애니메이션과 코믹스로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현재까지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할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워즈를 논하는 자리에 스타트랙이 빠지면 섭섭할 것 같습니다. 스타워즈와 스타트랙은 할리우드 SF 장르를 대표하는 양대 산맥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스타트랙은 1960년대부터 TV 드라마로 방영하면서 인기를 차곡차곡 쌓았고 스타워즈는 영화로 얻은 인기를 발판으로 계속해서 무대를 확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야 둘 다 인기가 높지 않아서 시큰둥하지만 스타트랙보다는 스타워즈가 조금 더 나은 상황입니다. 스타트랙의 경우는 드라마가 국내에 방영한 적이 거의 없고 저도 어릴 적에 미국 방송으로 조금씩 본 게 전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스타트랙 다크니스가 개봉할 때는 아예 제목에서 스타트랙을 빼려고 했다가 많은 사람들의 반발로 인해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저도 블로그에서 이 사실을 비판하는 글을 썼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북미에서는 스타트랙과 스타워즈의 자존심 경쟁이 상당합니다. 각 시리즈의 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배우들 사이에서도 서로 자기네 작품이 낫다며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스타트랙에서 커크 선작을 연기했던 윌리엄 셰트너가 몇 년 전에 스타워즈를 디스하자 스타워즈에서 레아 공주를 연기했던 캐리 피셔가 맞받아쳤었죠.
그렇다고 진짜 두 배우 사이에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진 건 아니고 재미있는 해프닝 정도로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의 감독이 J.J. 에이브럼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JJ는 스타워즈의 라이벌인 스타트rek에서 극장판인 더 비기닝과 다크니스를 연출했던 감독입니다. 이 때문에 그가 깨어난 포스를 연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엄청난 화제였지만 저는 말도 안 되는 루머라고 치부했습니다. 물론 미션 임파서블에 이어 스타트rek도 화려하게 부활시킨 감독이니 기대는 컸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스타트rek을 연출했던 사람이 스타워즈로 온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바르셀로나에서 뛰다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다는 루머가 나돌던 때의 루이스 피구와 같은 셈이었는데 실제로 피구가 레알 마드리드로 간 것처럼 JJ도 깨어난 포스의 감독이 됐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블로그에서 호언장담했던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은 JJ도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다가 제작자인 캐스린 케네디와 긴 논의 끝에 수락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JJ는 진짜 성공한 덕후의 표상입니다. 할리우드 SF 장르의 대표작 2편을 모두 연출하는 엄청난 기회를 손에 넣었으니까요.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오락상만큼은 기대해도 좋을 감독이기 때문에 깨어난 포스도 잘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1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스타워즈의 제작 과정과 함께 시간이 허락한다면 몇몇 주요 캐릭터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서두를 테니까 그 새를 못 참고 또 보채지 마시고 얌전하게 기다려주세요. 부탁드려요.